안녕하십니까.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분석을 잘하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유동원 유안타증권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머니올라에 지난 9월에 이제 출연하시고 딱 석 달 됐더라고요. 네. 그동안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다시 출연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네. 오늘 기대가 큰데요. 네. 그러니까 먼저 국내 증시 총평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7월 이후에 한 5개월 정도 계속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12월 들면서 조금 변화의 조짐도 보이는데 연말 연초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KBS 머니올라에서 사실 타이밍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네. 3개월 전에 왔었을 때 그 한국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조금 연말까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때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전체적으로의 이 지배구조 문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또한 연말 이전에 한번 팔아야 되는 양도세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과의 어떤 디카플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11월 말까지는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2월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도 한국 증시의 흐름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 이유를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너무 이 디커플링 현상이 좀 과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연말부터 이제 이 양도세 이슈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연말이 지나면 또 배당 성향 부분도 결정이 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투자자들이 실망감이 좀 많이 컸다면 앞으로는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의 연말,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만큼 또는 좀 더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으로 놓고 보면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네. 내지 아니면 그건 이제 또 정확하게 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판단해야 되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한국 시장이 내년도에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하반기 증시 특징이라면 이제 미국과의 디커플링으로서 한국이 좀 미국에 비해서 수익률이 좋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좋게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서 결국은 이제 지배구조 문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거는 또 연초가 되면은 이제 한번 지나가는 거니까 우선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나쁜 배당 성향 추세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더더욱이나 특히 대표적인 그 시가총액 1, 2위 기업들이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배당 성향을 보시더라도 40%가 넘는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결국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 올해는 참 많이 실망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적인 차원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이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은 굉장히 실적에 대해서 안 좋게 다들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예. 예, 이미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 즉 뭐 심지어는 반도체 사이클 자체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는 이건 정답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국의 달러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절상이 되는 추세가 내년에는 좀 쉬지 않을까. 지금 96달러 지수죠. 그리고 환율은 원화는 1,880원. 1180원. 네, 그 정도 수준에서 더 절하되기보다는 오히려 절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달러 지수도 약보합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 요소들을 감안한다면 2022년은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못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디커플링이 좀 심하지만 내년도에는 그래도 커플링, 오히려 좀 더 초과 수익률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회복됐는데 뭐 사실 달러 지수는 96으로 좀 강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사는 이유는 역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더 사기도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의 증시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가총액의 약 한 1.6%, 1.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신흥국 시장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비중으로 계산하면 20%가 안 돼요. 그렇다면 그 20% 안에서 지금 보면 1.7, 1.8이라면 뭐 1.7%가 넘는다면 그러면 거의 뭐 10%는 안 되지만 한 8%.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흥국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신흥국 국가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꼭 굳이 한국을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미 많이 들고 있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가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내 자금이 유입이 빠르게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나 국내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를 계산을 하면 사실 최근에 뭐 25조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금액을 늘렸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펀드를 줄여서 직접 직구를 하신 케이스였던 거죠. 근데 그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 여기에 이거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아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많이 팔았던 거를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외국인들이 시장을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개인들과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해줘야지 어떤 레벨업을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를 기대를 하신다면 이거는 결국 MSCI 선진국으로 편입이 된다면 그거는 그 가능성이 앞으로 1년 안에 있을 거다. 그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완전 틀려져요. 선진국의 80%, 전체 글로벌의 80%가 선진국인데 그 중에 뭐 5%만 산다 하더라도, 그죠?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지금 1.6%, 1.7%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더 사야 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 기대하지 마시고 구조적으로서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최근에 또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계속 매도세가 그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왜 좀 국내 증시가 건강해지고 커지려면 이제 기관이 또 많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대만큼 역할을 하지 못할까요? 이게 제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연금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 뭐 자산 배분에 있어서 몇 프로는 주식을 사고 그 안에서 한국 주식은 얼마까지 뭐 이런 식의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했으니까. 올해 연초에 뭐 한국 증시가 갑자기 막 10% 튀어버리면 당연히 갑자기 비중이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5년 단위의 중기자산 배분안에는 2026년 말까지 기준으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5%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보다 더 낮춰야 되네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대선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기대는 그 숫자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리 국민연금이 뭐 잘못한다고 얘기해봤자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이제 가는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직접 직구 투자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기관을 통하거나 어떤 펀드를 통하거나 ETF를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지금 현재 양도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거래세 문제라든지 장기 투자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겨야 되죠. 제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GDP의 거의 60%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자릿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11월 달, 12월 달에 지금 이렇게 빠졌던 12월 달 되기 전까지 11월 달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빠졌던 이유, 개인 투자자들이 팔았던 이유, 당연히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죠? 대주주 뭐 자격 조건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러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물론 파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장기 투자를 추구하는, 퇴직연금이라는 퇴직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자본시장이 튼튼해지면 그만큼 또 기업의 플러스적인 효과가 오고 또 어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쟁력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구조적인 변화가 생겨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거다. 특히 또 장기화하는 것이 올바른 거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규제도 그걸 서포트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리레이팅이라고 얘기하죠.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네. 예. 또 하반기 증시에서는 대형주들이 좀 특히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들은 사실 대형주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네. 연말 또는 연초, 내년 초 되면은 좀 상황이 약간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떨까요? 네. 자, 이게 개인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을 많이 내놨죠. 네.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로 얘기를 하시죠. 삼성전자가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 8만 원대, 9만 원대 샀다고 치면 다 10만 원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 보면 7만 원대. 예. 답답하죠. 예. 마이너스 10%, 20%를 경험을 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량주, 대형주, 우리나라 가장 대표 1등 주식을 샀더니 1년 가까이가 됐는데 마이너스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난 몇 달간에는 중소형주, 뭐 테마 관련주, 뭐 NFT 관련주, 게임주, 뭐 메타버스 관련주, 뭐 그 전에 또 바이오주, 뭐 등등의 어떤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신 모습이 나왔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단타 위주죠. 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앞으로의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것은 그만큼 또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도모하는 쪽으로 어떤 이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장주든 가치주든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결국 펀더멘탈이 좋고 실적이 좋고 여기에 따라서 또 지배구조 문제가 전혀 없고 아니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기업들의 어떤 평가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대표 1, 2등의 시가총액의 기업들이 펀더멘탈적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적인 문제도 없다라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도 괜찮고 지배구조적인 문제도 지금 굉장히 좋고 배당 성향도 높고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도에는 또 다시 한번 이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고 가는 전략이
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내년에는 대형주, 펀더멘털이 튼튼한 주식, 장기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말 또 내년 초까지 쭉 볼 때요, 좀 이쪽 섹터는 좋아질 것 같다 하는 이렇게 보시는 분야,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대형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또 섹터로 들어가면 자,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을 때 네. 제가 머니올러에서도 와서 얘기를 해드렸던 전반신 언바 예. 투자, 예. 뭐 전기차, 네.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언택트 산업, 바이오 이렇게 5개 업종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장주들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다면 올해는 사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주도 업종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테마로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고 그나마 그래도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던 쪽은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그 바이오 산업 또 뭐 메타버스 관련주는 또 하반기에 또 올라왔고 그래서 관련적으로 보면 약간의 테마나 이 성향 자체가 이렇게 빨리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내년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전반신 언바의 업종들이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종마다 좀 틀리죠. 언택트 산업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 상당히 좋았다가 하반기는 별론데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느냐? 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종목을 봐야 되고 아니면 뭐 대형주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스코 약간 보면 엄청난 굴뚝 산업의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반신 언바에 안 들어가죠. 그런데 포스코가 요즘에 이 전기차 관련된 쪽, 예. 예, 그죠? 리튬 관련된 쪽, 그 다음에 또 친환경 관련된 쪽 이런 쪽의 사업을 자꾸 넣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가치주인데 성장주 비중을 넣고 있단 말이죠. 네. 또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업들은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업종이 분류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섹터들을 쭉 나열해서 여기서 이 종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종목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종목들의 네. 어떤 펀더멘탈을 판단하고 그 개별 종목들의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가치든 성장이든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쪽의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딱 하나 업종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력이 높은 업종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이고 이 안에서 또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또 반도체고 앞으로 어떤 사이클을 놓고 봤었을 때 메타버스든 아니면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그냥 신차든 결국 반도체가 너무나 중요해진다. 예. 그게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메모리 반도체든 뭐 패블러스든 어쨌든 간에 이쪽의 성장은 앞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숫자로 놓고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성장주인데 가치주처럼 보이잖아요. PBR이 막 1.3배. 게다가 ROE는 뭐 15%대에서 20%대. 정말 매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한 업종만 뽑으라고 하면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소부장 쪽도 올라가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더리 쪽도 리드를 하고 있고 관련주들이 또 땡겨올 거고 그래서 저는 한 업종만 딱 뽑으라 그러면 반도체를 초점 맞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시장에 대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 좀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성장주하고 가치주 한 비중 어느 정도로 두는 게 좀 적절해 보입니까? 자, 이게 참 정답을 딱 드리고 싶은데 예. 우리나라가 분류가 좀 어려워요. 네. 미국으로 놓고 계산을 하면 성장주 70, 가치주 30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성장주 안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반도체 및 IT, 그 다음에 또 바이오 헬스케어, 네. 또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면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 이런 식의 성장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7대 3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데 글로벌은 한국을 놓고 보면은 반도체 IT가 성장주 그죠? 원래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성장주라고 보기에도 오히려 가치주 같은 네. 모습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따지면 애플을 볼 때 애플을 성장주라고 얘기하나요? 가치주를 얘기하나요? 네. 가치주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성향으로 좀 변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을 놓고 봤었을 때 그냥 분류상으로 성장주 가치주다라고 하면 7대 3 전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으로 놓고 보면 업종마다 다 틀려요. 네. 성장주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 이게 이런 성장주도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쿠팡 같은 기업. 예. 매출 증가율은 막 70%대, 막 거의 30% 이상 매년 매출은 늘고 있는데 수익은 안 나는. 이게 또 성장주거든요. 네. 그래서 7대 3 그러면 그냥 이 성장주를 얘기하나 아하.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예. 7대 3을 얘기할 때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성장주와 돈을 못 벌어들이고 매출이 높은 성장주를 다 포함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숙형 성장주하고 초기형 성장주 그렇죠. 다 합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70%. 예. 예, 그 정도로 70%, 그다음에 이제 30%는 가치주. 네. 근데 이제 가치주도 성장을 더하는 가치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처럼 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유주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 주들인데 신성장 쪽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 네. 그런 쪽도 30%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또 그런 쪽은 또 이걸 성장주로 보기엔 또 어렵죠. 가치주이고. 그래서 참 이게 이 정의가 네. 요즘에 좀 많이 변했어요. 한국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 가치주가 있고 가치 성장주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딱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잘 벌고 있냐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냐 이걸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말연시 증시에서 좀 주의해 볼 만한 신경 써야 될 만한 이런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서 가장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어떤 전쟁이 정말 일어날까? 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다, 러시아가. 그러면 이건 당연히 유가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천연가스가 안 되면 석유 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어떤 우리나라에 큰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보고 있고요. 잘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일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환율. 환율. 네. 예.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더라도 수출 증가율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하가 됐지? 환율이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그랬는데도 환율이 절하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안 좋았잖아요. 예. 예. 이런 식의 어떤 외국인들의 흐름이든 수급 문제가 생기든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원달러가 절하가 되는 구간에서는 지수가 오르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환율의 어떤 변수, 어떤 부분들이 이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여유주시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그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뭐냐? 금리죠. 네. 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은 뭐죠? 한국은행이 워낙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네, 올해 2번, 내년에 또 2번. 네. 네,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근데 이제 미 연준이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올릴 거냐. 예. 예. 만약에 미 연준이 2번만 올린다. 그럼 제가 볼 때 환율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3번 올렸다. 그럼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안 올렸다.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폭과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폭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펀더멘탈적인 숫자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1.3, 1.4. 그 정도죠. 그리고 한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2%대 초반이란 말이죠. 한 2.2 정도로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금리가 0.5% 정도 더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2.7%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갔다. 10년 국채 금리가. 왜냐하면 미 연준이 0.5%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적정 가치를 또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2.2%, 2.25% 정도의 금리로서 코스피의 적정 가치를 계산해 보면 한 3,400대 후반, 3,50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거의 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2.2, 2.25가 아니라 2.7, 2.75로 놓고 계산하면 그 숫자가 3,200포인트 초반 정도로 떨어져요. 네. 즉, 한 26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2번 올리느냐, 장기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생기는 거죠.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도 있고 적정 가치도 있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인 미국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네, 사실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오미크론만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오미크론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잊으셔도 될 것 같아요.